자, 그러면 전국 다이모의 지배 체계를 볼게요. 자, 온해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소군과 막부의 권위가 현저히 이제 실추되고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이들 전국 다이모라고 하죠. 전국 다이모가 성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슈구 다이모에서 전국 다이모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슈구 다이가 하국상을 통해서 이제 사회풍조리, 하국상이나 사회풍조를 이용해갖고 슈구 다이모가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지 영주에 불과했던 무사들이 이제 전국 다이모도 있거나 외지인들을 듣거나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냥 동족 결합을 중심으로 한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와 달리 전국 다이모들은 혈연을 따른 제지 영주들과 백성을 보탄 지역 결합으로 해서 군사력의 핵심을 삼았다. 전국 다이모는 다수의 제지 영주를 자신의 유력 가신 밑에 배속시킴으로써 그들의 통제와 호효성을 높였고요. 총가창을 활용한 집단전법을 도입했고, 자, 이 집단전투라는 것은 이제 가마쿠라 막고 때는 없었던 거죠. 근데 전국시 때부터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량미와 무기 운송 등을 일반 백성들 동원했다. 일부 전국 다이모들은 군사적 필요성과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주요 가신들을 자신의 정책에 모여 살기도 했는데, 자, 예전에는 가마쿠라 때까지는 주로 이제 사무라이 계층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자기 장원에 살았죠. 근데 장원에 살다 보면 통제가 안 돼. 그래갖고 자기 성 밑에 살게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사무라이들이 조금씩 이제 뭐냐면 성 밑에 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확정된 것이 언제냐면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이제 했죠. 그래서 사무라이는 농촌에서 벗어나서 성 와서 밑에서 살아라. 조카마치 밑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카마치에 살아라고. 자, 전국 다이모는 군사력 유지하고 영국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 수치 체계를 정비했다. 그래서 가신들 보유한 토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비록 현지 토지 조사까지 실시하지 못하여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에 부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각종 가역을 통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이 마련됐다고 할 것은 획기적이다. 자, 그 다음에 전국 다이모드의 또 특징은 영국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서 뭘 만드냐면 중국법, 중국가법을 이제 만들죠. 그래갖고 독자적인 이제 그 뭐냐면 성문법을 이제 제정했다. 원래 이 중국법이나 전국법은 그 당시 이제 영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뭐에서 기원하냐면 무사법에서 기원해요. 무사법.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에 무사들에게 적용했지만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통치한 영민들한테도 다 일괄적으로 그 지배한 적용하는 그런 법을 바뀌게 되죠. 자, 이러한 법 체계를 정비한 것이 전국 다이모가 통일적인 강력 지배 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법 체계를 정비한 것은 전국 다이모가 통일적인 강력 지배 체제를 수립하는 거 배경이죠. 자, 영국의 규모가 달라진 이상 예전처럼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으로 영국을 원활하게 지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지 영주와 총략이 상호 분쟁을 일으켜 개별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 많았지만 전국 다이모 때 들어서 개별적인 투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도입했다. 전국 다이모는 자신의 권력을 공포로 부정했다. 이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제정하지 않고 막과 소군의 권위에 위존하는 기존의 슈구 다이모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과 내용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다이모와 가신 사이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다음 전국 다이모들은 부국강경 정책을 했어요. 이 부국강경 정책을 하려면 전쟁에도 이기려면 그 군대를 키워야겠죠. 근데 군대를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 그러면 영국 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야 되잖아요. 농업도 개발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전국 다이모드는 농업 생산을 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신전을 개발하고요. 대규모 치수 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 농업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망 노비를 찾아올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 은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고요. 특히 금, 은과 강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일본 국내에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죠. 중국에 특히 은.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은이 이와미 은강이 있어. 이와미. 그래서 이 은들은 되게 중국에 가서 이렇게 갖다 팔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기라든지 군대를 이제 뭐냐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경제 기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새로운 그 강산의 재정 기술도 도입했는데 이와미 은강에서 조선에 도입한 하이오키법, 해치법이라고 하죠. 예. 이 은강은 이제 이거 예전에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은하고 납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과 납을 그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법이 조선에서 16세기 때 개발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해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그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적극 이용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은강이 상당히 에도 시기 때까지 계속 있었다. 근데 에도 그 이제 후반기 때 17세기 후반 정도 넘어가면 이 은혜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어요. 너무 캐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이제 많아지냐면 은 대신에 동이 많아지죠. 동. 그래서 하여튼 17세기 초반까지는 일본이 멕시코 그 다음에 주요 은 생산지였다.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뭐 이 경제 부분은 뭐 볼 건 없어요. 뭐 농업하고 이제 경제 부분이 있는데 뭐 상공이 좀 발달했다? 이 정도. 그 다음 명나라 화폐를 좀 도입을 했다? 여기 넘어갈게요, 그냥. 도시와 교통도 뭐 그렇게 볼 건 없죠. 이게 넘어가고요. 자, 무로마치 막부의 이제 그 문화를 좀 볼게요. 요 문화를 보면 이제 강의하고 이제 연결시켜갖고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볼게요. 아, 혹시 에어컨 같은 경우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에어컨이 안 크. 자, 여기에 뭐 문화인데, 자, 고대 이후에 공가 문화에서 성종의 영향이 강했고, 새로운 무가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노마치 막부는 이 무가 문화의 정성제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있죠.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그 아까 무사와 서민들이 참가하고 공가 중심, 3자가 연합해갖고 이제 만들었던 문화인데, 이 무노마치 막부 들어가면서 이제 남북주 시대에서 이제 무노마치 막부 들면서 이제는 중심이 완전히 무사 문화로 바뀌게 돼요. 무가 문화로. 그러니까 초반기 때 문화는 기타야마 문화, 후반기 때 문화는 시야마 문화 이렇게 있고 이 기타야마 문화를 이제 대변하는 건축물이 뭐냐면 3대 쇼군이었던 아사카카 요시미치가 만든 금각이야. 예, 여기 있죠, 이 금각. 그래서 루쿠우치 긴카쿠라고 하죠. 긴카쿠. 발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긴카쿠, 긴카쿠. 예, 그냥 금각을 할게요. 예, 긴카쿠, 금각인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금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후반기 때는 3대 쇼군 때 아사카가 요시마사가 이 사람이 되게 예술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 취미가 꽃꽂이 같은 정원 각국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은각을 만들. 원래는 이 금각을 세우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각을 했는데 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안 내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은도 못 씌운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정치는 무능했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무노마치 막부를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명은 뭐 금각, 뭐 은각.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본사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노마치 막부 시대 때 무가 문화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기타야마 문화와 시가시야마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오니에난의 주범이었던 그러니까 배경이 됐던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만든 게 긴각구죠. 긴각구. 은각. 제 생각에 이걸 만약 쓰라고 하면 만약에 이름 문제 나오고 이 건물 이름을 써라. 근데 이거는 그냥 은각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잘못됐다가는 근각을 썼어요. 긴각구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그러면 무노마치 목부를 볼게요. 남북조 시대 이제 3대 쇼군, 가타야마 문화, 8대 쇼군이던 아사카가 요시마사의 문화, 시가시마 문화를 공유하는데, 자, 무노마치 시대는 막부가 교토에 자리 잡고,
동아시아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우가 문화와 기존 문화, 나아가 대륙 문화와 일본의 정통 문화 하나가 융합됐다. 당시에 급성장하고 있었던 소손이나 조의 서민 문화까지 포함시켜서 되었고 오니의 난을 계기로 해서 중앙 문화와 지방 문화 융합이 진전됐는데 이 오니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중앙 문화가 중앙에 있었던 문화가 지방으로 학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이제 도쿄 교토가 전쟁 7년 동안 완전히 항폐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많은 귀족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지방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제 중앙의 문화가 지방까지 확산시키는 큰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노나 고개, 그다음 차도 곳곳이 이제 이런 것들이 고유한 문화가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기타야마 문화의 특색은 무가 문화와 귀족 문화의 융합이 있다. 그래서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스가 고토의 기타야마에서 화려한 상장을 짓고 건립했는데 이를 근각이라고 하죠. 원래 정원이었던 근각은 선종계통의 승려가 입증한 후 요시미스의 근납 왕생을 빌기 위해서 상호로 바뀌었다. 선종계통의 승려 가운데 이제 중국에 온 승려나 유학생 출신이 많았다. 이들 통해 선종뿐만 아니라 선의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수목화, 건축, 정원 양식들이 전래되었다. 이들은 주작과 한시에도 뛰어났고 막부와 정치, 외교, 공문도 활용했다. 자, 이때 주작이라는 건데 주작은 가마과 막부 말기 때 도입됐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gen무신정 때 인용을 내걸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널리 확산됐던 건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나라 관왕이나 학자들을 모셔온 게 아니라 강에 끌고 왔죠. 강에 끌고 와서 이제 주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요 당시에 주작은 정통 주작을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종 승려들이 주작을 배워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선종하고 주작이 결합된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시미스 시기에는 집대성이 된 노도 기타야마 문화의 대표적인 예능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카가 요시마사 때 오니에나니의 교토 시가시야마 상장에 세우고 요시미스를 홍내에서 은각을 만들었죠. 자 시가시야마 문화는 선정신을 기초하여 간소함과 고담의 이를 강조했다. 선의 영향으로 암석과 모델을 조합해 상징적인 자연을 만들어 가래산 시단 정원 양식을 잘 보였고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뭐라고 했죠? 정원 각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뛰어나. 자, 그리고 셰슈의 수목화를 집대성하고 간호파는 수목화의 정통의 야마토의 수목을 기록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몰라요, 이거는요. 예, 넘어가시면 갈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우루마치 마쿠시의 특징은 그 서민적 견원과 지방문화의 부분인데, 이 지방문화의 부분은 뭐의 난을 계기로 했다죠? 오니의 난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좀 눈여볼 게 근각인데, 자, 요 근각의 정통에 보면 이제 1층에는 신대쭈꾸리, 예전에 이제 그 귀족 정통을 했던 신대쭈꾸리 있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본품 모양이 있고, 산풍에 선종품이 있어갖고, 다양한 문화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 근각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은각을 볼게요, 은각. 자, 은각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은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좀 그 신대쭈꾸리 외에도 소이쭈꾸리가 나와, 소이쭈꾸리. 소이쭈꾸리. 이종은 선종인데, 이 소이쭈꾸리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본의 지금 건축 양식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소이쭈꾸리야. 신대쭈꾸리가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보면 신대쭈꾸리는 적택의 공간을 구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라는 천호 공간을 구획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방이 있으면, 방을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고, 되게 보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있죠? 커튼으로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얇은 커튼으로.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소이쭈꾸리는 이걸 이제 커튼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문짝이 있죠, 이렇게 다다미문. 그래갖고 밑에 뭘 있고 그 다음에 호숫을 마치라는 문짝을 넣어서 공간을 구획을 해서 방을 만든다는 점. 또 사라미카는 또 뭐가 있냐면 밑에 자리 다다미과는 신대쭈꾸리가 달리 그 소이쭈꾸리는 다다미를 전체 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앉은 데만 다다미 깠는데 이에 반해서 소이쭈꾸리는 그 온도 이렇게 까는 것처럼 다다미를 쫙 깐 거야.
예. 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소위츠쿠이는 현재 이어진 일본풍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무마침 막고에 대해서 이제 좀 끝났고 근세 넘어가죠. 자, 근세는 이제 언제부터 이제 보냐면 되게 이제 전국 시대에서 넘어와서 오다 노부나가 뭐 도요토미 시대요시 그래서 에도 막고 개항 전까지 이렇게 이제 근세를 얘기하는데 자, 16그 전국 시대 이후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시대요시 등 정권을 걸치면서 이제 막고 시대에 비해 중앙 집권 성격이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에도 막고가 출현됐다. 한편 16세기 중반부터 서양 상인과 기독교 선교사들이 몰려들어 일본의 서양 문명과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중세 봉건 사회가 서서히 해체되고 근세에 도입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도시가 발달되고 농촌 사회에서 문화가 이제 그 중심으로 재편됐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부유한 상인들은 서양 문화를 주도하는 한편 기득권 세력이었던 무사층들은 관료와 빈곤화 과정을 겪게 됐다. 이거는 뭐와 연결되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인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맞고는 1년의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자, 이 시기에 일본은 난학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서양 열강들이 맞이하여 근대를 맞이할 준비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쭉 있고 뭐 작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는 기독교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좀 설명만 할게요, 그냥. 자, 그 당시에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때 유럽은 그 당시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쳐서 이제 지리산 발견이 일어났죠. 그래서 16세기 때 들어와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일본도 선교가 되는데 최초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그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비에르는 다이모드를 협조해서 교토 지방까지 이제 뭐냐면 포교를 했고요. 그다음 1569년 오다 노부나가 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서위스 교토 거주를 했고 교토에 남만사를 건립을 허용했는데 남만사라는 것은 일본에 입점할 때는 이제 기독교가 어쪽에서 왔어요? 남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서양의 오랑캐들 남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남쪽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간의 입각에서 서양의 오랑캐를 남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를 남만 문화, 남만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다노부나는 좀 특이하게 뒤에 이제 그 뭐냐면 도쿠가 이에야스와 달리 뭔가 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 예,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뭐 흑인 노예 같은 거 있죠? 얘네도 이제 자기 친위병 삼고 기독교도 잘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그냥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고 뭐 그 당시 덴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다이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덴포가 신기하니까 또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약간 오다노 문화가 좀 진취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좀 약간 실리적인 의미야. 호기심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시데요시는 좀 달라요. 시데요시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왜냐면 남만 무역을 필요성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이 의외로 매매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데요시가 유럽과 교육을 통해서 얘네들 추방했어 선교사들. 근데 교육은 인정해 줬어.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제 짜였죠. 그냥 쳐낸 거죠.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지만 의외로 이제 기독교가 일본인들 멀리 확산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에서 2%? 우리나라 다르죠.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그 결혼식 할 때는 또 이상하게 또 기독교식으로 해요. 좀 약간 이상해. 장례식은 저 신도 불교 형식으로 하는데 그 결혼식 할 땐 또 기독교 형식으로 해. 아주 짱뽕 문화예요, 얘네들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요. 오다 노부나가를 볼게요. 오다 노부나가도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은 좀 기억을 해도 돼요.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오다 노부나가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게 좀 정리를 할게요. 오다 노부나가는. 자,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그래서 이제 아시카카 요시아키, 그러니까 무로마치 마코의 쇼군이죠. 이 쇼군의 명을 이제 받고 교토에 입성했어. 왜냐면 교토에 입성하려면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아시카카 요시아키를 장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교토에 들어오면서 전국의 각지의 다인물의 적이 되는 거, 공동의 적이. 예. 그래서 이제 그들 격파하는 과정에서 통일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보면요. 아지치성을 건설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모드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성을 쌓았어요. 거성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이 아지치성이야. 이 아지치성은 엄밀히 말하면 그 전투성보다는 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성이에요. 아지치성 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시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성이 있어요. 예. 그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중에 무너뜨렸죠. 지금 남아있는 건 좀 약간 나중에 좀 약간 이렇게 모양새만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 하여튼 아지치성을 건설하고 천수각을 중심으로 성을 건설하고요. 통일사업 거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있고 요때 무사와 상공인 도시에 집중했는데 이제 무사를 시골에서 이제 탈피시켜서 성 아래 살게 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카마치라고요. 이걸 줄여 성하촌이죠. 성 아래에 있는 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상인과 무사 등이 시골에 있지 않고 도시에 올라와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시골은 누가 살았냐? 농민들만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도 있죠. 그 기반들을 많은 오다 노부나가들이 했다가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정을 통일해서 이걸 확산시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카이를 장악하고요. 사카이는 그 당시에 오사카 옆에서 주요 도시였죠. 그 기내 지역을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아사카카 요시아키를 이제 옹립을 하고 나서 교대에 입성하고 나서 아사카카 요시오키가 뭘 요구하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카이를 따달라. 오미 지어가고. 근데 이게 완전히 큰, 뭐냐면, 그 경제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큰 공을 냈죠. 그래서 기내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 다음 검문설 폐지하고, 그 다음에 라쿠이치 라쿠차를 이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내에서는 예전에 검문설 설치하면서 그 다이모들이 뭘 받아? 통행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매번 물건을 옮길 때마다 통행사를 내야 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야 돼. 그리고 시장은, 예전에 시장은 자라는 게 있어, 자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원이라든지 검문세가 해줄 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는 그 동업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독점적 운영했어, 독점적. 그러니까 이 독점적 운영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또, 사원이라든지 건세가들 바치고, 그러니까 자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상위 집단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시장에.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뭐냐면, 라쿠이치 라쿠자. 이게 뭐야? 아시 뭐야? 즐거운 시장. 그리고 잘하는 것은 즐거운 동업조합. 그러니까 특정한 동업조합에게 어떤 준 게 아니라 모든 상인들 동업조합에게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돈 받고 독점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자들을 인정하고 자기끼리 경쟁을 할 수 있고 자유 경쟁을 시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검문소도 폐지되고 그다음에 자같이 독점적인 자도 없고 세금만 조금 내면 이제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상인들 주요 상인들 어디에 몰리겠어요? 당연히 오다 노부나가의 통치 아래 몰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그걸 통해서 부가 이제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어떤 봉건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걸 탈피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오다 노부나가는 좀 생각이 좀 그 당시에 4차원적이고 되게 혁신적이에요. 누군가 생각을 못했던 거를 그냥 하는 거야. 독창적으로 하고. 이거 뭐 규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은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이런 것도 있어요. 강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주의 토지 생산을 검지라고 하죠. 신고의 토지 지배자, 경작자, 명적, 생산력 파악인데 이런 정책들 보면 되게 보면 그 뒤에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 정책하고 연결돼 있죠. 예. 자,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수많은 전투 중에 제일 유명한 전투가 무슨 난이에요? 나가시노 전투죠. 나가시나 전투. 나가시나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밀집 대응을 통해서 하승총을 무장해서 다케테 신계가 있어요. 다케테 신계
그 기마대를 겪었어요. 이때 다케타 신겐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이제 하승총을 오장한 밀집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을 쫙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총으로 사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사격하는 뒤에 난 다음에 그 뒤에 서리 해갖고 그래서 이제 상행 사격 사선 사격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해서 삼선으로 했고 사격하는 삼선 사격 방식을 도입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말이 많더라고. 나가시나 전투에서 과연 하승총을 그렇게 많았냐. 별로 없었다. 다 장창병이었다. 주력군이. 그 다음에 닫겠다고 기마대 이거는 영화관에서나 하는 거지. 닫겠다 기마대가 그렇게 많았냐. 그 말수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유럽산 그 농단이 말이 아니라 그 나귀하고 당나귀처럼 생긴 말이에요. 일본 말들이 좀 쇼다리 있죠. 그런 건 이제 별로 그 보조적인 게 없지 무슨 닫겠다 신기에 무슨 기마되어 있었냐.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다. 그래서 하도 이제 요즘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유명한 전투니까 외워두세요. 전투 명칭은. 그렇지만 이제 그 부하 장수였던 아케치 미스히데가 이제 혼노지에 변이해가지고 하죠. 원래 이제 그 혼노지는 왜 이제 일어났냐면 이 당시 혼수 지역에 이렇게 있어. 여기 장악을 했죠. 오다 노부가가 한 60%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슈 그 서쪽 지역에 큰 세력이 있었거든요. 모리시 집안이 있어요. 모리 집안. 그래서 이 모리 집안을 공격하려고 도요토미 시데요시 있죠. 그 당시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파견하고 자기는 뒤에 후방에 이제 그 총 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친위대를 별로 없었어. 친위대가 100명? 100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잠시 혼노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아케치 미스히데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공격한 거야. 기습당한 거죠. 그래서 죽게 됐는데 아케치 미스히데가 왜 얘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뭐냐면 의문점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모욕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이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하여튼 혼노지의 변호는 하도 유명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아타스 1번사에서 내용을 볼게요. 자,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 쇼고다이의 가신이었던 오다 노부히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1559년에 오와리를 통합하고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교토를 항하던 이마가 요시모토를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물리치고 다이모로 이제 두각이 나타났다. 이어 1567년 미노의 사이토시를 멸망하고 비옥한 노비 평안을 얻게 되고요. 1568년에 아사카카 요시아키를 옹립할 교토 입성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청하통일을 일벌 내디었다. 이후 노부나가는 이제 비린내나는 통일전쟁을 계속 추진했고요. 아자이 나가마사와 아사쿠라 요시카케 연합군을 아네가와 전투에서 물리치고요. 1572년 강력한 종교적 권위와 경제력을 장악했던 중세적 종교세였던 엔라쿠지 있어요. 엔라쿠지는 이건 또 얘 되게 웃긴 게 이 엔라쿠지사가 승병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그리고 이 사가 엔라쿠지가 또 그 전략적으로 좀 불리한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 좀 노부나가 영지 안에 있었고 그것도 그 전국의 사찰들을 총 지휘하는 부대야. 그러니까 이제 엔라쿠지가 반 노부나가 편에 서가지고 그 내부에서 막 뭐냐면 그 성을 쌓고 뭐냐면 노부나가 객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라쿠지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산을 불을 쫙 지른 다음에 거기에 내려오면 많은 사람 다 죽여버려. 승병들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진압을 해버렸죠. 한편 소군 요시아키가 아끼는 노부나가 세력이 대항해서 아자이, 아사쿠라, 다카타 가문과 이제 연합을 해서 강력한 반 노부나가 세력이었던 다케타 신근이 이제 1573년 교토도로 항해전쟁을 급살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노부나가는 아사와 요시카카를 물리치고 아시카카 요시아키를 교토에 출범해서 우르마치 막군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원래 아시카카 요시아키는 그 당시 이제 그 누구한테 추대를 받은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추대를 받았는데 막상 오다 노부나가 힘이 커지니까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다른 그 보다 노부나가세력들 규합을 했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지게 되면 쫓겨난 거죠. 자, 그리고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 예, 이게 되게 유명하죠. 나가시노 전투에서 대장의 총포를 이용해서 전법으로 그 3열 교대 정법으로 해서 당시 최강 기마 군대에 있었던 다케타 가스유리, 예, 다케타 신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리쳐 전국 통일에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1576년 노부나가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치치성을 했어요. 아치치성을 착수해서 1579년 완성이 됐다. 그러나 이제 노부나가가 최대 적은 이시야마 혼간지로서 정점을 있던 이꼬 이끼 세력이야. 그래서 이끼 세력들이 항상 그 노부나가에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혼간지 문조 겐노가 1570년 전국 문도들에게 노부나가에 대항할 것을 명한 이후 노부나가와 이꼬 이끼 간의 지원 싸움이 계속됐고, 그러나 노부나가는 1574년 이세 나가시마의 이꼬 이끼를, 그 다음에 에지체의 이꼬 이끼를 평정하고 이시야마 혼간지를 굴복시켰죠. 그래서 약 1세기 동안 거쳐서 종속한 이꼬 이끼 세력을 해체했다. 자, 이와 같은 교토를 중심한 긴키, 도카이, 에지체 쪽의 지역을 지배하게 넘어서 노부나가의 전국통일 한발 더 다가섰다. 그 앞부분에 나가시노 전투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부나가는 중세 정치, 경제, 질서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 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 노부나가는 당시 최고의 경제 도시자 자치도시 사카이를 지배해줬는데 이 당시 사카이는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하냐면 사카이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다이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려 집단도 아니고 자체 뭐냐면 상인 집단들이 자치적으로 지배를 했어. 일종 공화국이야.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용병들도 고용하고 사무라이도 고용하고 그런데 여기를 이제 공격해서 지배를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면 쪼곤한테 허락을 맡았겠죠. 제가 같이 말한 것처럼 거기는 지배를 해가지고 그 지배를 넣었고 이를 통해서 기나이의 높은 생산력을 자신의 통제하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과 유통의 장애를 초래한 검문소를 철폐해서 유통을 완화되었고요. 종전에는 독점적인 어떤 자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라쿠이치 라쿠자, 네. 통제가 없는 독점체제가 없는 자유경제를 통한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그러면서 상인들이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활동을 내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자, 종교정책으로서는 그 당시 에라코지, 그 다음에 이꼬이끼와 아까 지금 이제 홍가시와, 이게 뭐지? 갑자기 이름 까먹네. 이시야마 홍간지를 이제 하고, 에라코지를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교토 깊이 뿌리내고 니치난쪽과 정토적으로 논쟁시켜, 니치난쪽을 폐쇄시키고 탄압을 했다. 자, 이리야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보다 더 우위했던 걸 천하에 보여주었다. 한편 정통적인 그 불교세를 견제할 수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를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래서 아마 자기는 믿지 않아도 예수의 선교사를 도입해갖고 그 당시 불교 세력들을 그냥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모 세력 중에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들 많았어요. 키리스탄 다이모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임진왜란에 왔던. 자, 그래서 이제 그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선교 활동을 지원하여 유럽과의 무역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편 무사와 상공인들의 도시주가 추진되어 근세적 도시가 창출됐고요. 그래서 이제 병농분류와 조카마치 건설인데 병농분류와 조카마치는 이미 그 예전부터 조금씩 진행됐던 것을 오다 노부나가를 거쳐서 언제 마무리됐냐면 시대요시 때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영주에게 토지의 생산량을 신고하도록 하여 토지의 지배자, 경작자, 그 다음 경작 명적, 생산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면 검지 정책이에요. 검지 정책. 이 검지 정책은 오다 노부나가만 실시한 건 아니고 각국의 영주들이 검지 정책을 했어요.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랬어.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검지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시데요시죠. 그래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그 당시 간직이 뭐냐면 태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압 검지라고 해요. 태압 검지.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중세를 부정하고 근세로 나가는 선구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82년 노부나가는 데모크산의 싸움에서 숙적인 다카타 가스유를 멸하고 모리시 정부를 위해서 고도의 혼노주의에 머물고 있었죠. 혼노.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아케치 미스이드에 반역하여 노부나가 죽였다. 이로써 노부나가는 정부의 통일을 꿈의 목적에서 이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노부나가의 이제 업적을 이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아지치성 있죠? 유명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 통일 보자. 자, 이 사람도 상당히 중요해. 그 나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있죠? 여기에도 관련된 사료가 많으니까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이게 아마 05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때. 그 05년 기출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그때 03년도 어렵고 05년도 어렵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이때 그때 기출문제 나왔던데, 지금 쉽죠.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자, 그 작년 문제도 원래 충격받았죠, 여러분들. 근데 10년 뒤에 사람들은 야, 이거 문제 쉽다 하면서 풀 거 아니야. 자기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푼 거니까. 자, 뭐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심화 강의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정리하고 볼게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집안 출신이 상당히 낮죠. 그 농민 출신이에요. 입지정전한 인물이었고 원래 노부나가의 이제 밑에 들어가서 일개 병졸로 들어갔다고 하고 노부나가는 이 사람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원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뒤에 이제 조작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전국을 통일했다. 정책을 좀 볼게요. 정책을 보면 청왕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청왕은. 왜 청왕을 후원했냐? 자, 오다 노부나가나 그 앞에 있었던 뭐 아사카카 다카오지, 미나모토 유이토모는 집안이 상당히 좋아요. 집안이 상당히 좋아.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집안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자기 이제 예전에 그 지금 부하장수들 보면 다 집안이 좋고 예전에 다이모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막부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 막부를 만들지 못했냐면 막부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미나모토 집안이어야 돼. 미나모토. 그럼 아사카카는 뭐 때문에 막부를 개설했냐? 아사카카 다카오지의 원래 성이 뭐냐면 미나모토였어요. 미나모토에서 갈려져 나온 거야. 반개 집안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럼 에도 막부는 어떻게 설명해? 에도 막부는 한부역조한 거지. 그래서 족보를 조작을 해갖고 그 자기 집안을 미나모토와 연결시켜갖고 해서 막부를 만드는데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거조차도 못했어. 한부역조로. 왜?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을 다 뭐야? 천한 농민 출신인 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한부역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믿겠죠? 그러니까 막부 개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권력은 있어도 뭐는 없는 거예요. 권위는 없죠. 그러니까 뭘 통해 청왕의 권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왕을 후원해서 백성들의 지지와 다이모의 통치를 명분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치했고요. 청왕으로부터 이제 무슨 칭호를 받게 되냐면 태압이란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막부를 건립한 게 아니라 태압이란 이름으로 통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가시기 위해서 오사카 성을 이제 축조하죠. 이 오사카 성은 상당히 규모가 특히 해자로서 유명하죠. 나중에 이제 그 누구야 도쿠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공격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이제 그 요구했던 것이 해자를 메꾸면 물러나겠다. 해자를 메꿨더니 공격하지 물러나. 자, 하여튼 오사카 성이 되게 큰 성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검지 정책인데요. 이걸 태압 검지라고 했죠. 이 검지는 예전에 다이모들이 했던 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을 안정시키고요. 그래서 다이모들에게 군역부가의 기준을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곡고락가요. 예, 석고제 갖고 경작지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토지와 함께 경작부를 파악하는데 요게 이 곡고락가를 통해서 다이모드는 뭘 내는 거냐? 다이모드 내는 게 병력을 동원해요.
그리고 일반 이제 그 농민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뭘 내는 거죠? 연공을 갖다 바치죠. 연공을. 응. 그래갖고 다이모도 규모에 따라 달라요. 되게 1만 석 이상을 다이모가 가는데 연공이 예를 들어 이제 10만 명 다이모, 10만 명 그 10만 더 곡고닥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만 석을 갖고 있으면 보통 뭐 1000명, 2000명을 하고 100만 석을 갖고 있으면 10,000명, 20,000명. 그래서 병력 충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곡고닥가야.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공비를 정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다이모나 쇼군들에게. 그리고 검지도를 작성해 경작자의 세역 부담을 확정해 준다. 대신에 그 세역 부담자, 그 경작자는 일지일자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한 토지에 여러 사람이 권리를 인정했던 걸 부정하고 예전에는 다단계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만 인정해. 그 농민의 토지 보유권을만 법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소유는 다이모하고 그 누가 갖고 있어요? 다이모하고 그다음에 다이모하고 쇼군이 갖고 있고 그 농민의 보유권 있죠. 토지 보유권 누가 갖고 있냐면 아니 토지 보유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경작자가. 예. 그런데 이제 원래 보유권이라는 건 매매 양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매매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이 보유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토지 소유권이라고 돼 있어. 그게 예매해 이게. 그러니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일물1권 제도도 아니면서 그렇다 중세적 토지 소유도 아닌 예매한 소유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지만 약간 보유권, 소유권 이런 개념, 소유권 중에 보유권하고 좀 가까운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농민들이 토지 보유권을 갖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농민 안에서도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토지 보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백성. 일본말 하쿠쇼라고 해요. 하쿠쇼. 그리고 이 하쿠쇼는 일종의 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지주. 마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 또 뭐냐면 소작인을 둬서 경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근세 총략의 검지도에 등록된 하쿠쇼, 자기의 경작권 이런 것들 인정받는 하쿠쇼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총락은 곡고닥가에 대응해서 연공 액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이모 입장에서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소농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켰다. 자, 경제정책을 보면 이제 직할령과 주요 금, 은, 강산을 소유했고요. 각지의 도시와 도로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해적금지령을 냈죠. 해적금지령. 예. 그 다음에 호상이라는 건 원거리 상인들인데 이 사람이 동남아 제국의 동항을 보호해줬다. 그래도 에도 그 초기 때까지, 막고 초기 때까지는 일본 상인들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어요. 예.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신분적 분리정책인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단하리 정책인데 이게 도수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끼라는 게 있었죠. 이끼라는 게 있었고 농민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 칼. 칼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냐면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잔지무라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이 잔지무라이는 농민이면서도 무사야. 그래서 평상시에 농사 짓다가 다이모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동원돼가지고 칼 차고 나가고 싸우는 아시가드 보병으로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이면서 그다음 무사 계층도 그런 계층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항상 칼을 차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겠지 안 되겠다 해갖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란들을 다 소유를 금지시켰어요. 기존의 무기를 해소하고 칼은 누구만이 갖고 있는 무사계층만 갖게 돼. 그래서 무사계층은 이제 도시로 옮겨가기 위해서 조카마치에 살게 하고 그들은 칼을 찰 수 있고 공토 소유자나 공토의 소유자나 아니면 공록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만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분을 분리시켜요. 산업공사식으로.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는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칼을 찰 수 있으면 사무라이 계층들만 칼을 차요. 사무라이들만. 그래서 하나만 차는 게 아니죠. 두 개를 차죠. 큰 칼 하나, 짧은 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칼을 차잖아요. 이들을 사무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라이 하면 항상 생각하는 칼을 연상하는 건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 이후부터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또 웃긴 건 사무라이 계층이 이제 메이지 이슈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사무라이 계층은 없어져도 사무라이 정신은 남아있어. 사무라이 정신은 뭐예요? 칼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경찰, 그 공무원, 군인들은 칼을 찼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탱크 탈 때도 칼을 찼어. 탱크 탈 때 왜 칼을 차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탈 때도 칼을 차고 차요. 그 옆에 놔두고 싸워요. 그만큼 이제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죠. 사무라이 정신 배운다고 해갖고 칼차기 나왔잖아요. 그 무슨 정신? 무단통치 시기 때.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칼은 사무라이만 찼다. 그리고 무가에 고용된 무가 봉공인들이 농민과 상인되는 걸 금지시킨다. 그래서 이제 무가 봉공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들이 이제 농민과 상인들이 되는 것이 금지.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나중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그 사무라이 계층들이 오직 뭐만 먹고 산 봉급만 연공미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투잡이 안 되니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완전히 망하고 꼴딱 망하고 그런 것도 이제 몰락하고 자 그 결과 병농분리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와 농민들이 분리하고요 산농공사의 제도가 있었죠 사농공사 아이고 참 발음 안 되네 사농공상의 신분제도가 마련했고요 사무라이 계층이 직접 생산자가 분리되어 공동생활자, 토지관리자, 공토소유자가 됐다. 자, 여기 공동생활자는 이제 뭐냐면 다이모가 아닌 곡괭이가 아닌 그런 사람들 일반 무사들 얘기하고 토지관리자나 봉토소유자들은 뭐 다이모, 곡괭이, 하시모토 그런 세력들인데 하카모토인가 하카모토 그런 세력들인데 그 중에 1만석 이상의 뭐냐면 봉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모라고요. 다이모. 자, 그 다음에 대정책으로서 기독교 정책은 남한 무역이 이득되어 문의됐지만 그 일본인들이 노예로 판매된 거 알고 군교 조치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군교 정책을 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거는 잘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침략을 했죠.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이걸 뭐냐면 그때 연호를 따서 블록고노 에끼라고 해요. 블록고노 에끼. 예, 블록고노 에끼. 에끼는 여기다는 뜻이야. 엮기, 정벌, 진출 그런 건데 약간 그 웃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아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오하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에 발탁되어 고위 장군으로 출세했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히데요시는 대치했던 모리씨와 화해하고 군세를 교토로 몰아 1582년에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미스히데에게 승리했다. 이어서 1583년에 노부나가의 고위 장군이었던 시바타 가스이에 그러니까 그 노부나가 안에서도 이제 그 도요토미는 새롭게 출연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제일 유력자가 누구였냐면 시바타 가스이에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시바타 가스이에를 시즈가타카 전투에서 크게 이제 폐망시키고 가스이에 협조했던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 노부타카를 자살로 몰아서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었다. 1584년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차남이었던 오다 노부를 편을 들고 있던 도쿠가 이에야스에서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를 벌였는데 싸움이 급작 상태에 빠지니까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의 하해를 하고 그의 시야를 두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에야스는 예전부터 오다 노부나가의 충실한 부하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에야스가 반 히데요시 세력들과 교합해갖고 대항을 했는데 약간 이제 병력수에서 밀렸나 봐.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이제 일단 서로 간에 하해를 하고 히데요시가 이제 이에야스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영지를 인정해주고 자기 밑에 들어와라. 근데 너가 나한테 절대 충성은 맹세할 필요 없다. 마음속에 충성은 기대하지 않는데 다만 뭘 원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좀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절을 좀 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인정해주겠다. 나를 마음속으로 죽음으로 모시는 것까지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무릎을 한번 꿇고 머리 숙인 다음에 이제 물러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히데요시가 이에야스하고 이제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에야스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원래 그 이에야스의 땅
가진 땅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안 나왔나? 이에야스가 이제 땅이 이게, 잠깐만, 요쪽 지역인데, 제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요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 예, 요 지역. 요 지역이었는데, 이 땅을 이제 뭐냐면, 나한테 주고, 새롭게 이제 점령한 땅이 있어요. 간동 지역 있죠. 요 땅으로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죠, 영지들.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땅이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뭐냐면, 벌판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에도 있죠? 에도에서 갈대숲만 있고, 근데 요 에도만 일대가 상당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가 뭐냐면, 요 밖은 에도만 일대 주변에 한국 요충지가 일본 내에 없어요. 그리고 요 지역이 다 평야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땅을 잘 개발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대박 터뜨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간서 지역에 있었던 지역인데 영지가 간동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그때 이제 이걸 기여로 해가지고 뭐냐면 임진왜란 나가지 않았게 되죠. 나는 지금 간동의 개발 중이기 때문에 나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영지를 옮겨줬으니까 고맙잖아. 그러니까 내버렸어. 그래서 나고야라는 성이 있어요. 나고야. 이게 전진 기지인데 여기에 후방 기지에 병력만 좀 약간 착취해서 예비 부대도 놔두고 실제 전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다른 다이모드는 임진왜란 때 많은 병력 손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 간동 지역, 에도만 일대를 통해서 바탕은 성장된 경제로 바탕해서 군사력 그대로 둔 채 그냥 통일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584년 시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천황 오다 노부우에 표를 두고 도쿠가 이에야스 이거 했죠? 네, 뒤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1583년 시데요시는 노부나가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시야마 홍간지의 자리를 자신의 본거지 오사카 성으로 축조했다. 본거지로 오사카를 자리에 자신의 본거지 오사카 성을 축조했고요. 한편 1586년에 교토의 석학풍인 추라쿠테 이를 축조하고 천하의 지배자임을 나타났고 고유제이 천황 때 행행을 밖으로 나가서 행차할 때 전국 다이모드에 충성을 맹세하겠다. 왜냐면 이 사람은 좀 권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청왕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충성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 한편 전국통일을 완성한 1591년에 그 당시 간백의 지위를 조카 시대수구에게 물려줬는데 이때는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방이라는 이론이 통신하죠. 근데 나중에 문제는 젊은 후처부부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미녀야.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여자한테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대수구한테 자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할복자하고 이제 죽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시대요시는 200만 서에 달하는 직할령과 주요 큰 은강, 각지의 도시나 호상, 도를 장악해서 경제적 지배를 강한 한편 토지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토지를 동일한 자로 직접 측량하여 논, 밭, 지터 등 모든 토지를 4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토지의 기준 생산을 곱하여 쌀 생산의 곡고닥간을 이제 기준을 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태압금지죠. 그리고 토지대장에 직접 토지를 전쟁한 농민의 이름과 경작 명적을 등재했다. 이것은 한 토지의 여러 사람들의 권리 인정을 부정하고 중세적 토지 관계를 부정하고 일장인들에 합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의미죠.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중세적 토지 소유 관계인 여러 사람의 권리를 인정했던 것을 부정하고 한 사람이 한 명의 경작자가 한 개의 땅의 경작권을 갖는 그런 것들을 하죠. 자, 이로써 농민은 자신의 경작지 보유권을 법으로 인정받고 세금 부담자로서 자유를 찾게 됐다. 이 보유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책은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매해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시대요시는 곡고닥가를 기준으로 다이모에 영지를 주고 군역을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 한편 1588년 농민의 이끼를 봉쇄하고자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도검들 무기를 몰수했죠. 도검 몰수령이죠. 그리고 1592년에 무가에 고용된 무가 봉고인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층들이죠. 이들이 농민의 상인을 금지했다.
자,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직업을 바탕으로 한 신분사의 기초가 창출되고 원칙상 농촌의 농민이 도시에는 모사와 상공인들이 건조하는 벙농 분리가 완성되고 이것이 에도 시대 때 사농 공상의 어떤 신분 구조가 형성되죠. 이때 사는 사무라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편 시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에 정면 가도를 요구했다. 그래서 정면 가도는 뭐야?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래서 항상 시데요시가 이제 말하는 건 우리는 조선 침략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뭐냐면 조선에서 침략할 생각 없고 우리는 멍을 치러 갔는데 다만 조선에게 길을 비켜주고 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이다. 근데 조선이 그 뜻을 우리 뜻을 모르고 길을 안 비켜주고 우리가 대항하는 밤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하죠. 일본 애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더라고. 요 최근에 이런 논리를 하죠.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다. 그 위안부가 상당히 이렇게 비인권적인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한 걸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건 좀 미안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왜? 동원을 안 했다. 자발적으로 가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일본 애들이 특이한 그런 말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이 거부절하니까 시데요시는 1592년에 15만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죠. 예, 이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라고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까먹었네. 예. 그때 연호를 따서 분노 액기. 분노 액기. 예. 자, 일본군은 조선과 명예의 반격에 참패하고 시데요시 사망하고 철군했다. 자, 이 전쟁의 실패에 시데요시 정권은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고야가 있죠, 나고야. 근데 여기가 나고야, 오늘날 나고야가 아니라 이거는 큐슈에 있는 북쪽의 나고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보국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나고야 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자, 이 당시 노부나가와 시데요시의 이제 그 문화를 아지치 모모야마 문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지치 모모야마 문화는 대표적인 성곽 건축물이 이제 발달됐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 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때부터 전국 시대에서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성냥식이 뭐냐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이런 뭐 성도 있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당시 문화를 보고 에도마쿠 넘어갈게요. 자, 시데요시는 1590년 호조시를 멸망시킨 후 이에야스를 간또 오늘날 에도만 일대 있죠. 에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 당시 250만 서 영유하겠다. 시데요시의 정권 아래 2인자 지휘했던 이에야스는 1598년에 시데요시가 사망하자 고다이로 오데로의 필두로 올라섰고, 그러니까 시데요시가 이제 그 이에야스가 시데요시 밑에 이제 2인자 있는데 시데요시가 이제 죽을 때 어린 자식이 있었어요, 한 명. 예. 그래서 불러놓고는 얘를 좀 부탁을 하고 충성을 맹세해달라. 그러니까 도장 찍고 그래라. 그래서 도장 찍어줬죠. 근데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도장 아무리 뭐냐면 약속에서 소용없다는 거 알죠? 죽은 후에는 이제 나가서 이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간 거야. 자, 하여튼 요 5명의 원료 대신에 필두에서 올라섰고 조선과의 외교를 지휘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했다. 자, 시데요시 정권의 실무 관료로서 오봉행의 한 사람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는 그걸 불만을 느끼고 반이에야스의 진영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시다 미스나가 지휘하는 그런 서군과 그 다음에 그 당시 독국가 이에야스가 지휘한 동군 간에 세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서군과 동군 중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돼. 그래도 이제 펼쳐진 전투가 그 유명한 무슨 전투죠? 세키가라 전투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전투죠. 그래서 서군과 동군인데 처음에는 서군과 동군 중에 서군의 세력이 더 많았어요. 이거 초창기 때도 서군의 세력이 많았고 그 진이라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서군의 때 유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동군이 이제 점점 유리하게 돼. 왜냐면 서군 안에 배반자들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군 자체가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제 중심을 했지만
이 시대 미스나이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명망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좀 약간 평판이 안 좋았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가 싫어가지고 이쪽에 붙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에야스가 편지를 올리리 하면서 이제 너 항복하면 나중에 뭐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전쟁 중에 그 뭐냐면 서구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고 기회를 봤던 세력들이 누구한테 붙은 거야? 동군한테 붙으면서 이제 서군이 제압당한 거죠. 결국에는 세키가르 전투에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되죠. 자, 이에야스는 세키가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서군에 가담한 다이모드의 영지를 440만 설 몰수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리에 데노부투 그 다음에 우에스키 가가스를 해서 연복을 감봉하고요. 자, 이렇게 얻은 토지들을 동군의 다이모드 자기 편에 가담했던 다이모드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자신의 가신들에게 그 뭐냐면 훈다이 다이모드를 하죠. 이게 잠깐 있는데 그 지금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미카와야 미카와. 미카와.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가 원래 미카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인데 미카 가신단이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 원래 전국시대 하면 하극상이 유명하죠. 하극상. 근데 이 미카 가신단은 한 번도 배신을 안 했어. 죽음을 위해서 진짜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그냥 똘똘 묻혔던 그는 완전히 그 정의의 용언이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요쪽으로 간 거죠. 하여튼 이 미카 가신단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냐면 그 경지를 나누는데 이들 뭐라고 하냐면 훈다이 다이몬 색깔까지 전투 이전부터 자신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 훈다이 다이몬이 받은 영지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영지는 아니에요. 이게 영지가 없지만 되게 기내 지역에 있는 땅이고 영지도 되게 자금해 조금해. 그렇지만 그 어떤 게 여기가 중심지였고 기내나 간동 지역이 되게 그 땅이 노른자 땅이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세키까지 전투 이후나 도중이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은 이제 무슨 다이모냐면 토자모 다이모라고 해요. 토자모 다이모. 그래서 토자모 다이모들은 이제 뭐냐면 변경 지역에 배치시켜 놓죠. 땅은 되게 넓지죠. 영지는. 근데 그 영지가 그렇게 옥토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치 참여를 안 시켜줘. 소외시켜. 나중에 이제 뭐 등장 조슈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 토자마 출신이죠. 그 정치에 당했던. 자, 하여튼 이 세키카 다이모를 통해서 전투에서 그 전에 있었던 예전부터 미카 가시노로 활동했던 다이모들 훈다이 다이모. 그 이후에 들어왔던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던 충성을 맹세했던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면 토자마 다이모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기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잠깐 볼게요. 밑에 다이모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다이모는 영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 중에 모든 사람이 다이모가 아니고요. 1만 성 이상이 가지고 있는 다이모들이 다이모라고 하죠. 그 밑에는 곡괭이, 뭐 하카모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모의 구분을 보면 도쿠가 일족의 어떤 충성심 여부에 따라 혼다이를 기준으로 해서 통해서 도자마를 이제 견제하는데 자, 심판 다이모는 뭐냐면 도쿠가 이쪽의 다이모들이야. 그래서 오와리, 기, 미토 이게 가는데 도쿠가 일종의 다이모는 뭐냐면 원래는 도쿠가 집안이었지만 반개 집안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본가에서 그 다이모 후계자가 없을 때 그 밑에 있는 세계 가문 심판 다이모에서 뭐냐면 그 다이모들을 이제 배출시키는 가문이에요. 반개 집안이에요. 그래도 있고 혼다이는 원래부터 도쿠가 가신이었던 아까 그 가신단들 있죠. 이가 가신단들 출신이 있고 도자마 다이모는 아까 세키가의 전투 토자마 다이모는 세키가 전투 이후에 복종한 다이모들이죠. 막부의 간시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들 사스마 조슈본들은 다 이 토자마 변의 출신들이죠. 혼다이들은 도자마 변들 되게 기내나 간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얘네들 변경이 있어요. 근데 가끔만 혼다이 다이모 중에 그 도자마 다이모들 감시하기 위해서 변경에 배치된 그 다이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모로 이게 나눠졌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이모 통제 정책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1601년에 이에야스는 서국 다이모와 조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교토 소시다이를 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에야스는 간동체력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대조도 가마쿠라 때는 간동을 통치하기 간설 통치하기 위해서 뭘 뒀다고요? 루쿠아 단타이. 그 다음에 무노마치 막부 때는 또 거꾸로 간동 정권이 간동 정권이 간설 정권이 간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 거꾸로 이에야스는 어디야? 간동 정권이죠. 간동 정권이 간설 통제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교토 소시다이를 줬어요. 이렇게 각각 뒀다. 그 다음에 1603년에 쇼군이 되어 막군을 개설했다. 이걸 에도 막부라고 하고요. 자, 이데야 전국의 다이모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고, 그리고 1605년에 쇼군직을 그의 아들이었던 시데다tta에게 물려주고 독국가와 시구와 쇼군직을 세습하는 걸 선포하게 되고요. 자기는 이제 그 오쿠쇼에 물려나서 슈프로서 이제 천하를 청취하게 된 정치를 주관했다. 이게 이제 그 오쿠쇼 정치라고 해요, 보통. 네, 상황 정치라고 하는데 보시고 하면 이게 요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에야스 이후에 되게 쇼군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좀 나이가 많으면 아들에게 뭐냐면 쇼군직을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는 오쿠쇼로 물려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상황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오쿠쇼 통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갈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빨리 죽었으면 뭐 없겠죠. 그냥 거기서 직사는데 나이 먹고 죽으면. 자, 그런 게 있었다. 자, 한편 도요토미 시데요이는 시데요시의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성에 기거하고 있었다. 시데요시 어린 아들이 시대 요리예요. 예,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마침내 이에야스는 1614년 10월에 도요토미 시데요시 아들을 오사카성에 머물고 있던 아들로 오사카성에 머물던 시데요지와 싸움을 일으켰다. 그 양진영이 두 번에 걸쳐서 싸움했지만 결국 오사카성을 함락했고요. 오사카 전투 직후인 1616년에 이에야스는 다이모가 거주하는 본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성을 파괴하는 일국 일성령을 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다이모 견제책을 좀 볼게요. 자, 그 에도 막부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했죠. 중앙집권적 그 봉건제도인데 그걸 위해서 다이모를 통제를 했어. 그 제도는 상기 곤타이 제도, 무가법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분역 제공, 일국 일숙령 등등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상기 곤타이 제도, 창건 교대 제도인데 다이모들이 세력 견제와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 내용을 보면 다이모 가족을 일정하게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경련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가신을 거는 영지를 떠나서 에도에 와서 속에 숙이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이모들이 올 때 자기만 오는 게 아니죠. 호위무사부터 해갖고 시종까지 같이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다 챙겨줘야 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가 크게 교류하게 되죠. 경제교류를 확산을 했고 그 다이모들이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간이라든지 숙식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업과 도로가 발달했다. 그래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5개 큰 길이 전국의 각지로 뻗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가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무가법 제도는 종전에 무가법을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역을 사전에 이제 봉쇄시키기 위해서 다이무가 지켜야 할 사항들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지키면 개혁이랑 영지를 압수해서 단절시켜. 감봉이라는 거는 영지삭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한봉이라 해갖고 아예 영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개혁을 하거나 감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이때 이제 그 밑에 수많은 또 무사 사무라이들이 고용을 하고 있죠. 다이무 밑에. 근데 고용된 사무라이들이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들 뭐라고 하냐면 낭인이라고, 낭인. 그래서 이 낭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또 생겨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도 있냐, 보면, 다이모고는 막배역 없이 성을 축조하지 말 것, 규모가 큰 성곽에 건조하지 말 것, 쇼군의 허가 없이
다이모 상호 간의 혼인 관계를 맺지 말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의미는 이제 막부와 다이모 간의 어떤 사적 그 주종 관계가 뭘로 바뀌는 거죠? 공적 관계, 정치 관계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막부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이모들끼리 싸움을 금지시켜요. 왜 금지시키냐면 지네끼리 싸우다 보면 승리자가 패배하는 쪽을 통합을 하죠. 그럼 막부에 도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개인 결투도 금지시키고, 그럼 만약에 할 경우엔 죽여. 그리고 할복도 금지시켜.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하면 할복 같은 거 있잖아요. 할복을 해가지고 주군에 충성을 하는 거 그리고 다 금지시켜. 주군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 쇼군한테 충성해야지. 무슨 주군을 위해서 죽어. 주군은 너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야. 그 정도야. 사장한테 회장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어디 충성을 하냐. 그 할복도 금지시켜. 그렇지만 나만이 할복을 하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사적 주종 관계를 뭘로 바뀌었다? 공적인 어떤 상하 관계로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부와 다이모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무라이 관계도 이렇게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바꾸려고 했다. 그다음 군역을 제공하는데 이제 곡고닥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무사, 작병, 그 다음에 군마, 무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도 막부는 중앙집권국가이기 때문에 별로 군역 동원이 별로 없었어. 이거는 반란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200년 동안 뭐예요? 거의 싸움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싸움이. 예.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우리는 조총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일본한테 배웠죠? 일본 그 항해들이 와서 가르쳐 줬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일본에서 아예 조총을 못 만들게 해요. 예, 만들면 뭐야? 어떻게? 싸우니까. 그 총이 막구 쪽을 거눌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총 만드는 기술이 다 잊어먹게 돼. 못 만들게 하니까. 그래서 조총을 오히려 누구한테 수입해 오냐면 조선한테 수입해요. 조선은 거꾸로 그때 한번 당하고 나서 덴뽀가 중요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조총 만드는 기술 발전시켜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플래튼학은 아니지만 이제 조총 만드는 기술에서 그 당시 그 조총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수출하냐면 일본도 수출하고 중국도 수출하고요. 예. 하여튼 조총 만드는 기술은 자기한테 알려준 일본보다 더 많이 발전시켰다. 그만큼 무사들의 이런 무기들을 통제를 해.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사무라이지만 실제 싸움을 못해. 얘들 거의 대부분. 되게 이제 이거는 사무라이들, 우리가 생각하면 무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그 에도 시대 사무라이는 꼭 우리가 군인의 의미가 아니에요. 얘네들. 학자도 있고 관료도 있고 여러 직업에 종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막부에 들어가면서 학자도 하고 관료도 하고 뭐냐면 이렇게 사무라이는 그냥 그 뭐냐면 일종의 예전에 자기 그 선조 때 하는 얘기고 이때 살아가는 계층은 꼭 군인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 일본 시대, 에도 시대 때 그 유명한 학자들 있죠? 다 어디 출신이냐면 사무라이 출신들이 많아요. 사무라이 출신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일국일성론이라 해가지고 한 개 국가에는 그러니까 한 개 국에는 한 개 성만 있고 나머지 지성은 없애도 하고 그다음 막부의 소유 성곽 순이나 취소공사도 다이모에게 부담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빨리 읽고 이제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일국일성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막부에 대항할 수 있는 다이모들의 군사적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지의 이제 성을 거점으로 다이모들에 저항하는 무사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다이모들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국부진 같은 지방 무사 세력도 있으니까 그 다이모 입장으로 그게 또 좋은 것도 있죠. 자, 오사카 성 항라 직후인 1615년에 이에야스는 다이모들에게 후시미 성을 소집한 후에 무가법 제도를 이제 공포를 하고요. 무가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이모를 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와 다이모들 간의 사적 주종 관계가 무슨 관계가 바뀌죠? 공적인 정치 관계 전환했고 그 다이모 안에서도 그 밑에 이제 사무라이 있죠. 사무라이 다이모 관계도 또 뭐야? 공적인 관계에서 할복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1611년 공가주법도에서 그러니까 공가라는 것은 청왕가와 그 귀족들을 통제하는 법이고 공중법 공가제법도에서 조종이라는 건 황제와 그 관료들을 통제한 거죠. 그래서 공가는 황제와 그 큰 넓은 범위에서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귀족들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종이라는 거는 황제와 그 밑에 신하들 있죠. 이들 통제하기 위한 거다. 그 위 두 법률은 다이모와 청왕 및 공각을 구정함으로써 일본 근세 기본법이다. 일종의 거의 입헌군 주제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원과 신사에 대해서 막부가 사사정을 내어 국가의 안원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제종의 본산에 제종, 재본, 삼복도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여러 종파들을 중앙 집권화 시킨 다음에 그 중앙 집권화된 그 종파들의 그 주지들 누가 임명하냐면 일본 맥부에서 임명해요. 예.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대책으로 1612년 직할령에 기독교 신앙을 금지를 내리고 전국 기독교 신자들에게 개종을 명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마닐라, 마카오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1616년 중국성 이외에 무역선의 기항을 시다토와 나가사키를 제안하는데, 이때는 나가사키를 이제 하나 더 제안하죠.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양의 남만 무역도 제안을 하죠. 이거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세국령을 내리게 돼요. 세국령을 세국령 뒤에 내리죠. 그러니까 시다토와 나가사키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더 해갖고 3대 쇼군 때는 아예 세국을 내요. 세국을. 이건 아직까지는 제한된 형태로 이제 하고, 이건 뒤에 또 얘기를 하고. 자, 이어서 1622년에 55명의 선교사와 신도가 나가사키에 처형됐는데, 이걸 겐나의 그 대순교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뒤에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독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세국력 관련된 내용은 뒤에 얘기할게요. 세국력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나가사키 시다토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조차도 이제 막아서 나가사키 대지마 이렇게 한정됐죠. 특정한 중국인들도 한정한 곳에서 통상하도록 제한을 두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3대 쇼군 때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도쿠가 이에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막과 병관에서 중앙집권적 공공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내일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